안녕하십니까, 최지은입니다. TBS 특집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된 코로나19 현황 살펴보죠. TBS 보도본부 류미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신규 확진자가 몇 명인지 발표가 됐는데 늘었습니다. 총 176명이 나왔네요. 네, 그 가운데 지역 감염은 161명으로 이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제 그제만 해도 140명대였는데 이게 하루 만에 160명대로 껑충 뛰었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는 한 30-40명 정도 줄지 않았냐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한 지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처럼 아직까지는 잡히고 있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8월 15일 광화문 집회 말 감염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것이 언제쯤 이제 손에 잡힐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고요. 그리고 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하냐 마냐를 두고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무래도 오늘 수치를 보면은 조금 연장을 하는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라고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내일 발표가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고심이 많아 보입니다. 어제 사례를 좀 보면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에서 확진자가 제법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굉장히 우려했던 그런 집단 감염 중에 하나의 형태인데 국내 대형 병원으로 꼽히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만 총 18명이 감염이 됐어요. 의료진도 여기에 포함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손에 꼽히는 빅5 병원이라고 하죠. 이 대형 병원에서의 집단 감염, 이 정도 규모로는 사실상 처음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의료진뿐만 아니라 보호자라든지 영양팀 직원 혹은 또 환경미화원까지 포함이 돼 있거든요.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브란스 병원의 한 건물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건물이 2개입니다. 발생한 곳이. 그래서 본관에 있는 19층의 그 영양팀에서 처음에 그 조리장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그의 직원이라든지 가족들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서 감염이 됐고 또 한 다른 병동, 이 재활병동에선 간호조무사가 지금 간호보조사가 확진을 판정을 받았어 간호사라든지 보호자까지도 이렇게 연결이 돼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병동은 다 코호트 격리로 지금 치료를 진행하고 있고요. 사실상 이 다른 건물에서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두 건물, 이 집단 간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냐라는 것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 재활병원 옆에는 어린이병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으로도 번지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 광화문 집회발 확산이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는 자신의 교회에서 집회에 참석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면서 광화문 집회와 연관짓지 말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건 누가 봐도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당일날 당시 8월 15일 집회에서도 이 집회에서는 우리 교회 신도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직접 밝히기도 했었는데 이게 어제 이제 MBC 단독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그 사랑제일교회에서 제출한 신도 명단과 그리고 방역 당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기지국을 통해서 접수된 그 정보들을 종합해 봤을 때 사랑제일교회에서 540명 정도의 신도가 당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집회에 참석했었던 분들이 대부분 휴대전화를 많이 껐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밝혀진 것만 하면은 540명이지만 훨씬 그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참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참석했던 540명 가운데 실질적으로 14%, 78명이 지금 확진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감염률만 봐서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혹시 명단 제출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방역 당국이 쫓고 있는 건가요? 요구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문제는 협조를 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진척된 상황이 별로 없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런 가운데 또 서울 도심에서 앞으로 대규모 집회가 예정이 돼 있어서 그것도 걱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보수단체들은 광화문 집회에 이어서 이 10월 3일
개천절 그리고 뿐만 아니라 10월 9일 한글날에 이은 그 연휴까지도 대규모 집회를 서울 도심에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지금 10월 3일 집회에 신고된 인원만 해도 10만 명이 넘거든요. 10만 명이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곳곳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날에도 당연히 휴대폰을 끄고 모이자라고 지금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물론 경찰에서는 이것을 금지하는 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들은 강행을 하겠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시에서는 지난 21일부터 10인 이상 모이는 집회를 금지한 바가 있는데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집단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법을 어기겠다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상 불법 집회인 거죠. 그리고 예. 더군다나 경찰이 이미 금지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겠다는 것은 그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우리는 우리 할 대로 하겠다라는 의지를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실내에서만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실외 활동을 통해서도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골프장이나 공원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또 뭐 산악회, 카페를 통해서도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야외 활동이라고 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 바이러스가 뭐 실내라든 실외를 가리고 전파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디가 더 안전하다라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래도 실외는 좀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부에서 이 바깥이라고 해서 이 감염이 전혀 일어나지는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례를 통해서 확인이 됐고, 그리고 실제 뭐 최근에 가평에 있는 한 골프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산악회 모임, 그리고 뭐 한강 공원에서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외부라고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더 이상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이 야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좀 방심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야외에 있다고 해서 감염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또 많이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아무래도 뭐 얘기도 하게 되고 이것저것 뭐 음료라도 한잔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확실히 이 감염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특히 더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산밀 환경이라고 해서 밀집되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좀 더 우리가 경각심을 갖는 경향이 있는데 외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느슨한 것도 사실이니까. 게다가 뭐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제법 내려가서 선선하고 운동하기 좋아서 뭐 헬스장도 못 가니까 이제 외부 활동을 더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아무래도 이 지금 집콕 생활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바깥 활동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계속해서 집안에만 있는 아이를 보기가 안쓰러워서 잠깐 뭐 데리고 외출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공원이라든지 산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네. 뭐 공스장이니 산스장이니 이런 신조어까지도 등장을 했습니다. 야외라고 해서 방심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운동을 하다 보면 숨이 차기도 하고 그렇다 보면은 뭐 마스크를 잠깐 내리기도 할 텐데 야외에 있다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일단 현재로서는 불필요한 외출은 줄이고, 외출을 할 일이 있더라도 마스크는 꼭 반드시 착용을 하셔야겠습니다. 개인 방역 수칙에 더 신경을 써야겠다. 예, 그 정도로 정리하고요. 그 후유증 얘기가 종종 뉴스에서 이제 전해지고 있어요. 코로나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분이 폐섬유화로 치료를 받고 있다라는 기사를 오늘 아침에 봤는데, 이게 완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유증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나 보죠?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례가 이제 멕시코 우리 교민의 사례인데요. 이 폐섬유화 때문에 지금 이제 한국으로 이동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폐섬유화라는 것이 폐가 점점 굳어서 딱딱해져서 나중에는 점점 가루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폐의 온전한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에는 폐를 드러내야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식을 준비하고 있고, 특히나 또 이 폐 같은 경우에 곰팡이균이 펴서 이 정상적인 기능이 안 된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뭐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폐가 너무 딱딱해지고 네. 또 곰팡이균이 퍼져서 계단을 오르기 힘들 정도로 숨이 찬다. 차라리 폐를 드러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이제 심경을 밝히셨거든요. 예. 뭐 뿐만 아니라 뭐 단기 기억 상실이라든지 뭐 탈모라든지 온갖 지금 후유증들이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완치 판정 받아도 바이러스가 미량이라도 몸에 남아서 완전히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발생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사실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한번 퍼지고 나면 온 몸에 이제 갈 가능성이 있고, 특히나 뭐 혈관을 통해서도 이제 좀 혈관염으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장기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완치가 됐다고 하더라도 다른 장기에서 이게 이제 다른 증상으로 나타나서 장기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가 끝났다고 해도,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해도 다른 증상이 또 계속 곳곳에서 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TBS 보도본부 류미리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11시 정각 40초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 상황 함께 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네, 9월 11일 금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한 신규 환자는 161명입니다. 어제 4분이 돌아가셨고 현재까지 사망자는 총 350명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권에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종료되기까지 사흘 남았습니다. 급격한 유행 확산은 차단하였고 1일 400명대까지 증가했던 환자 수는 100명대 수준으로 낮아진 상황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생업의 피해와 일상의 불편을 감수하고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해 주신 결과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 환자 감소 추세가 정체되어 있어 아직은 안심할 사항은 아닙니다.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그간의 거리두기 노력에 좀 더 집중하여 최대한 환자 발생을 줄여야 우리 방역과 의료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가 있습니다. 거리두기를 하더라도 일시적인 정체와 증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이번 주말까지는 조금만 더 힘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특히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주말까지 불필요한 외출을 하지 마시고 안전한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국민 여러분들이 겪고 계시는 피해와 불편을 하루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비대면 종교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종교계를 대상으로 네이버 밴드, 카카오 TV 등 방송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방송 방법을 안내하는 한편 월 50기가의 모바일 데이터를 2개월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2일부터 보름 동안 약 3,400여 건을 지원하였으며 이는 비대면 종교 활동의 잠재적 수요와 전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대면 활동이 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일상이 된 만큼 종교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비대면으로 안전한 종교 활동을 지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종교 활동 지원 콜센터 1433-1900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그간 방역을 위해 수집한 확진자의 이동 경로 등 개인정보 수집, 처리, 점검 결과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243개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공개하는지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확진자 동선 중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 공개한 349건과 14일이 지난 후에도 이동 경로 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86개 지자체를 발견하고 시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중대본 권고 지침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5월 이태원 집단 감염과 관련하여 수집한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 정보는 서울시가 역학조사 등 업무가 종료된 이후 파기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하여 수집한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 정보 또한 역학조사 종료 후 파기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출입자 명부 작성과 관련하여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9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전국 3만 2천여 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전자 출입 명부를 사용하는 시설은 56.3%였고 수기 명부만 사용하는 시설은 42.5%였습니다. 전자 출입 명부의 경우 시설 방문 정보와 이용자 정보가 각각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QR코드 발급 기간에 분산 보관되고 4주 후 자동 파기되는 등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수기명부 작성 원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신분증 확인은 82%, 별도 장소 보관은 88%, 4주 후 파기는 약 98%의 시설에서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수기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되고 정확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안정성이 검증된 전자출입명부의 활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수기명부를 작성할 때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기명부 양식에 성명을 적지 않고 시군구로 대체하게 작성 방법을 개선하고 4주 후 파기가 잘 지켜지도록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하고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협조하실 수 있도록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처리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개천절 대규모 집회에 대한 대응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청은 서울 시내에서 10월 3일 토요일에 진행하겠다고 신고한 총 291건의 집회 가운데 10인 이상으로 신고하거나 금지구역에서의 집회를 신고한 78건에 대해 금지를 통보하였습니다. 특히 10인 이상으로 도심권 집회를 신고한 경우에는 총 9개 단체 32건으로 이 가운데 6개 단체는 지난 광복절에도 집회를 신고한 단체입니다. 경찰청은 집회를 신고한 단체를 대상으로 집회 자제를 지속 설득하는 한편 10인 이상의 집회 신고가 접수될 경우 지속적으로 금지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557명으로 집회 관련이 214명, 이로 인한 추가 전파가 291명이었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대규모 집회의 경우 구호, 노래 등으로 침방울이 발생하기 쉽고 참석자 간에 밀접하게 접촉하며 전국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매우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집단 감염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집회를 일시적으로 제한한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그에 대한 불법 행위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생계의 위협으로 지치고 힘든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하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위기는 그냥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거리두기 노력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익숙한 일상을 잠시 멈추시고 소중한 생업을 잠시 중단한 것은 자신뿐 아니라 우리 옆에 선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상기하시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의 인내와 고통으로 쌓아올린 우리의 성과를 지킬 수 있도록
국민 한 분 한 분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방역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며칠간 우리가 얼마나 집중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노력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약속과 모임은 모두 취소하시고 안전한 집 밖으로의 외출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그동안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공동체의식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믿으며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함께 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주말이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할지 안 할지 그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그 누구보다 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잡히길 바라는 사람들이 바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을 모시고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 그리고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듣기로 실제로 의원님께서 자영업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맞습니다. 사업들을 해오셨는지요? 예, 조그맣게 치킨 호프집을 운영을 했습니다. 한 2000년도 초반서부터 해서 2006년까지 한 5, 6년 동안 동네에서 조그만 치킨 호프집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 프랜차이즈는 아니고요. 네, 아닙니다. 개인 이름을 걸고서 운영을 예. 했습니다. 근데 그 뭐 접으신 데는 배경이 있을까요? 제가 할 때 이제 2002년도 월드컵 때 굉장히 많은 특수를 호황을 누렸는데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4년서부터인가 그때 이제 대우자동차가 저희 가게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때 대우자동차가 부도가 나면서 한 3,000명 가까이가 대량 실직이 네. 되면서 많은 실업자들이 생기면서 그 여파가 저희 가게 네. 매출 하락으로도 이어지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지역 경제가 다 그때 어렵기는 했지만 예. 또 하나는 이제 한 그 BBQ라든가 이른바 네네. 이제 대기업의 프랜차이즈들이 성황을 이루면서 이게 출점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대기업들의 프랜차이즈들이 너무 많이 골목에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새 집 걸러서 한 집씩 뭐 치킨집이라고 하는 네네. 것처럼 너무 이 어떤 서로의 상권 안에 많은 치킨집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역시 좀 매출 하락에 영향을 좀 끼쳐갖고 2006년도쯤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또 다른 자영업을 하시진 않으셨어요? 예, 그 이후로는 제가 이제 자영업자 그 몇몇 분들하고 같이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 영역의 정책도 좀 만들고 그다음에 이게 업종별로 뭐 컨설팅도 하면서 협회를 좀 만들어 갖고 그 우리가 이런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을 다루는 어떤 이런 협회를 통해서 활동을 해보자 해서 네. 협회 쪽의 활동을 좀 많이 그러셨군요. 해왔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직접 현장에 계셔서 이렇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더 크게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아주 요즘 예전에 뭐 IMF 때나 2008년도 금융위기 때라든가 못지않게 지금은 굉장히 예측치 못했던 감염병 재난으로 인해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너무 많이 듣고 있고요. 정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죄송한 입장에서 그분들의 그 고통을 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하시나요? 우리 의원님께. 정말 최근에는 저희들이 영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정비라고 하는 임대료라든가 예.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뭐 음식업종 같은 경우는 재료비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항상 이제 손님이 오든 안 오든 나갈 수밖에 없는 비용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요번 달 9월 달만 하더라도 벌써 2, 3주째 전혀 매출이 안 일어나고 있으니까 예. 정말 임대료를 못 내서 인건비를 줄 수가 없어갖고 네. 사람을 자르거나 걱정이 태산이죠, 지금. 그래서 그런 글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제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걸려서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 이런 얘기들이 진짜 맞습니다. 나오는 것도 같은데 이게 현재까지 파악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어느 정도입니까? 코로나가 발병한 이후에 2월 말 대구 경북에서 크게 한번 확산이 예.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면은 사실은
한 75%까지 작년 대비 네. 예, 전체적으로 75%까지 매출이 하락이 됐습니다. 근데 대구 경북만 국한돼서 보면 전년 대비 한 20-30%까지 매출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최근 이제 8.15를 기점으로 해서 네. 재확산이 됐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2.5단계로 지난주부터 이제 격상이 됐는데요. 특별히 심각했던 집합금지 업종인 노래방, PC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1 내지 2%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건 사실 뭐 문을 열고 있을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실제 이런 2.5단계에 해당하는 고위험 고위험 업종 12개 업종에 대해서는 네. 심각할 정도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자영업에도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요식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입지 않았을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특히 2.5단계에서는 뭐 9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인가요? 전혀 이제 뭐 홀에서 예. 소위 이제 손님을 받을 수 없고 문을 다 닫아야 되는 상황이고 프랜차이즈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배달만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요식업계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힘들어하시고 요식업계 말고도 뭐 저희들이 이제 웨딩업계, 뷔페, 전시, 공연업계 이런 데도 다양하게 좀 매출에 타격을 입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2.5단계를 이제 시행을 한 지 2주차가 됐는데 이제 비교해 보면 확진자가 뭐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는 않아서 그나마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지 물론 이제 정부의 목표치는 2자릿수 아래로 떨어뜨리는 거긴 한데 네. 이게 거리두기 강화 조치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제 어느 정도 그 초반에 8.15 직후에 폭발하던 증세보다는 좀 완화됐긴 했는데 여전히 다가오는 추석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도 이 N차 감염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아직 확인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한 마음들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 국민들이 고통스럽고 자영업자들이 고통스럽지만 그걸 확실히 좀 2단계 이하로 내려갈 수 있는 예. 시기까지는 좀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나오셨으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하는지 여부가 이제 내일이면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완화가 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연장이 될 거라고 보세요?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어저께도 보니까 우리 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또 집단 감염이 집단 감염이 나왔죠. 네. 나오고 또 주말에 또 아무래도 뭐 전주보다는 좀 많이 그 통제 조치에 따르는 네. 교회들도 많이 생기긴 했는데 저는 일단 뭐 요번 주에 2.5단계가 수도권 중심으로 종료되는 시점이고 전국적으로는 다음 주까지는 이제 2단계가 이제 예정돼 있는 상황인데 요거는 유지돼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2.5단계 유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2단계 유지요? 2.5단계 유지는 요번 네. 오늘 내일 요 네. 주말 상황을 좀 봐서 좀 어떤 이 확진자 숫자가 네. 변동이 생기면 해제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는데요. 그거는 좀 한번 좀 매일 같이 한번 저희들이 온 국민이 기대하는 마음처럼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 그 코로나19 국난 극복 상황실 민생 일자리 TF 위원이시니까 네네. 혹시라도 좀 들으신 얘기가 있나 싶어가지고 어제 저희가 국무총리님하고도 만나셨잖아요. 대화 나눌 때도 이 네. 얘기가 화두가 됐었는데 사실 장담을 못 하시더라고요. 네. 일단 내일 공식적으로 발표는 되고 일단 정부 측에서도 고민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네네. 이제 오늘 내일 모레 이런 추이를 좀 봐야 하기 때문에 아직 뭐 섣불리 뭐 이게 완화가 된다, 연장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기는 어려운 상황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을 얘기를 하셨던데 이게 어떤 형태의 은행인지 네. 여기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또 궁금해지거든요. 지금 이제 사실 뭐 저희가 1차 긴급 재난지원금 때도 있었고 그걸 포함해서 1차, 2차, 3차 추경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회적 취약계층들, 뭐 소상공인 자영업뿐만이 아니라 특수고용자라든가 프리랜서 등 다양한 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한테 저희가 직접 지원을 많이 해드렸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간접 지원식으로 대출 프로그램들을 많이 마련을 했었는데
예를 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1차 지원 프로그램이 한 13조 가량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소상공인들이 사실은 뭐 코로나 이전에도 보면은 빚을 내 갖고 영업을 유지하고 있었던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런 위기 상황에 더 돈을 빌려서 예. 기존에 있던 부채를 더 얹어서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보니까 시중은행에서 돈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시중은행은 이런 소상공인들한테 1,000만 원, 2,000만 원이라고 하지만 리스크 위험 때문에 신용도를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신용도의 이 소상공인들한테 대출을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 1차 지원 프로그램 때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든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보증을 해주면서 이렇게 그분들이 숨통을 트이게 해줬는데 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더 예를 들면 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 은행이 있고 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을 위해서는 산업은행이 있듯이 예. 소상공인 저신용도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맞춤은행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시중은행들이 꺼려하는 이런 저신용도의 소상공인들을 살려줄 수 있는 숨통이 틔워줄 수 있는 예. 이런 맞춤은행들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좀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출 이자가 일반 은행, 시중은행보다 좀 더 싼가요? 그렇죠. 뭐 1.5%대라든가 네. 뭐 저희가 뭐 조금 더 낮출 수 있다면 0%대에 가까운 어떤 이런 초저금리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융자 상환 기간도 좀 길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소상공인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려고. 이게 그럼 진행 단계는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돼 있는 건가요? 아직은 뭐 초보 단계고요. 예. 예, 이제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이제 같이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저희들이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골목 경제가 살아야 국가 경제가 산다. 이런 말에 반박할 사람은 없겠죠. 지난 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역화폐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발표를 했는데 의원님께서도 지역화폐 확대를 강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 7월 달 대정부 질문 경제 분야에서도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의 일부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풀렸습니다. 예. 근데 당시에 굉장한 그 어려운 시기에서도 골목 경제가 멈추지 않고 돌 수 있는 이런 승수 효과를 좀 만들어냈고요. 네. 사실 지역사랑 상품권은 그 이전에 작년서부터도 이미 인천이라든가 전북 군산이라든가 경기도 일부에서는 이미 그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많은 효과가 있다라는 게 보고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데 방역도 중요하지만 경제가 멈추는 게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골목 상권에 이제 경제 활동을 왕성히 할 수 없는 이런 조건에서 골목 경제를 돌릴 수 있는 거는 최소한의 생필품을 구입하는데 지역사랑 상품권을 이용해서 소상공인을 살려주는데 이런 것이 가장 필요한 기본 경제인 것 같고요. 이게 밑바탕이 돼서 이 어려운 시기를 넘기고 나면 경제가 다시 좀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서 활성화될 때 더 큰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아주 좋은 그 효자노릇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도 뭐 본격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을 하려고 나선 모습인데 어제죠.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추경안 편성을 확정을 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추가가 됐는데 관련 내용 먼저 확인하시죠. 3조 2천억 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 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입니다. 4차 추가 경정 예산안 얘기를 해볼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발표를 하셨듯이 7조 8천억 규모로 편성이 돼 있는데요. 절반가량인 3조 8천억 원은 한 377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중소기업들에게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집합금지 업종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매출과 상관없이 뭐 유흥업종이라든가 무도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운영하는 이런 데 전국 고위험 시설을 운영하는 업종에게 또는 수도권의 학원이나 독서실 등의 업종에게는 일괄적으로 200만 원을 좀 지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음식점, 수도권의 음식점, 커피 전문점 같은 데는 1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매출 4억 원 이하 일반 업종을 대상으로 해서 매출 감소가
매출 감소를 따지지 않고 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창업, 재창업 관련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50만 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보면은 3조 8천억 원 가량이 그러니까 추가 경정 예산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 소상공인을 위해 이제 투입이 되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조금 엇갈리는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전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매출이 20%가 아니라 90%가 줄었는데 200만 원이라는 거는 그냥 일종의 위로금 정도지 전혀 그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에 뭐 사실 개인적이지만 뭐 이런 공과금이나 세금 이런 거, 뭐 집세나 이런 게 사실 많이 좀 밀려 있는 편이거든요. 제가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뭐 정부에서 그렇게 좀 지원을 해주신다면은 많이 도움이 되고 많이 힘이 되죠.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이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좀 트일 수 있게 도와줄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뭐 앞에 화면에서도 봤듯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일단 급한 불은 좀 끌 수 있는 역할들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급박하게 발생하고 있는 재확산들이 또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그때마다 추경을 편성하고 또 긴급하게 뭐 지원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들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런 재유행 시기에 대비한 네. 어떤 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소상공인들에 대한 맞춤 지원 정책들을 좀 더 전략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상공인이 이번에 이런 자영업자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타격을 받으면서 아무래도 뭐 업종의 재편이라든지 산업 구조가 살짝은 바뀔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런 안전망을 구축하는 작업을 구상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뭐 정부에서도 일단 뭐 그 특수고용 노동자라든가 뭐 프리랜서라든가 예. 이런 분들서부터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언급을 하셨고 그걸 이제 제도화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소상공인 영역에서도 뭐 이 감염병 사태 때문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네. 디지털 정부라고 해서 디지털 경제로 나아갈 때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하는 산업이 가져올 수 있는 구조 변화 속에서 자영업자들도 많은 형태의 이직이라든가 전직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어떤 창업들이 생길 수 네.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어떤 불안해질 수 있는 어떤 그 고용 환경, 그다음에 이런 경제적 위치, 경제적 기반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뭐 전국민 네. 고용보험 제도 확대라든가 혹은 또 이제 기본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할 수 있는 제도들에 대해서 예. 이제부터 논의를 좀 치밀하게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정청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겠군요. 네, 이제 국민들의 여론도 좀 살펴야 될 것 같고. 그 4차 추경과 관련해서는 지자체별로 업종의 등록 기준이 다르거나 이런 이유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거다라는 우려도 있는데 이게 대안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들이 이번 이 미중의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이제 중앙부처에서 발견하지 못한 사각지대를 지방정부에서 예. 지자체 예산안에서 또 선제적으로 또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경기도 같은 경우도 그런 예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전주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실업 상황에 일시적인 실업에 처해 있는 분들한테 지원금을 주는 것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후에 이런 좀 더 그 중앙부처가 못 해내던 부분들을 지방정부랑 같이 그런 사각지대를 찾아서 해소해 보도록 노력을 하려고. 예. 그 아까 전에 뭐 기본소득도 얘기하셨고 그런 거대 담론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국회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일단 추석 전에 이제 4차 추경안이 오늘부로 국회로 넘어올 예정입니다. 그럼 추석 전에 그것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야당과 협의를 해서 협조를 이끌어내갔고요. 야당 쪽은 어떤가요 지금? 뭐 야당 우리 국민의힘 예. 당대표님도 뭐 이번 그 추경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동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선 선별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계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국회 안에서 논의하는 데는 협조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추경 처리에 빨리 협의를 해서 다음 주 중으로 좀 마무리를 져야지 추석 전에 우리 필요한 돈이 시중에 국민들한테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TBS